무엇인지와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조달에 대해서 입찰 경험이 없거나 또 공공조달 입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입찰 공고가 나오면 당연히 등록하고 그냥 투찰가액만 써서 이렇게 제출해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간혹 야, 내 회사 제품이 우수하니까 당연히 내 회사가 낙찰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사장님들도 계시고, 야, 어떻게 입찰에 참여해서 야, 상대편보다 10원 정도만 더 낮게 썼으면 낙찰이 될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못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쵸, 낙찰 가격도 제대로 못 맞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공조달 입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야, 이 공공조달의 입찰은 뭐다? 그렇죠? 운이 많이 좌우한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드린 내용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확인하고 나시면,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나면 진짜 운이 많이 따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서 그 공부를 왜 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특성을 이해를 해서 그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수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잘 연구를 해서 그 특성에 맞는 곳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워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고기는 이 지점이, 예를 들면 여기가 가장 잡힐 확률이 높은 B 지점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는 어디서 A에서 먼저 잡힐 수도 있고 C에서 먼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B 지점에 갔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 가장, 그쵸,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 즉 입찰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은 투찰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낙찰을 받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조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조달이라는 것은요, 그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쵸, 조달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그쵸,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물품을 사들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공조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달 전문기관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한전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그쵸, 조달 전문기관일 때 조달 전문기관에게 이러이러한 물품을 사주세요. 금액은, 예상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한전이나 방위사업청도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달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 조달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부기관이 필요한 물자나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 전문기관이에요. 즉 조달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달청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달청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인터넷 사이트는 나라장터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외의 사이트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장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나라장터에서는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뭐 수의 계약, 요런 부분을 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큰 그림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조달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입찰에 붙이는, 즉 공고문 내용은 다 요 사이트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이제 뭐냐면, 다수공급자 계약과 3자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이트다. 큰 개념적으로 두 가지가 있구나. 물론 이 외에 누리장터나 또 여러 가지 사이트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 사이트다. 이렇게 큰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달청의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뭐가 있다?
나라장터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쟁 계약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나라장터 사이트에서는 이제 경쟁 계약이나 수의 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요 사이트에 가서 공고문을 딱 쳐서 공고문을 딱 띄우면 여기에 그쪽 방위사업청에서 들어온 공고 내용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띄운 내용도 다 이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다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연동이 되는 거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뭐냐? 다수 공급자와 3자 단가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물품이 여기다 올려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세부적인 요런 게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 조달을 할 때 이제 계약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 이 계약 방법은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그죠?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계약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경쟁 계약과 제한 경쟁 계약, 그 어떤 제한을 두는 경쟁 계약인 거죠. 그다음에 지명 경쟁 계약, 그 지명에서 경쟁 계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념적으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경쟁 계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 계약은 그렇죠?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특정인에게 이렇게 계약 상대제를 딱 정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계약 상대제를 딱 정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수의 계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주로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주로 요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제 강의 내용이 다 대부분이 이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이 안에 어떻게 경쟁 계약이니까 경쟁 계약은 뭐예요? 그러면 경쟁 계약 조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경쟁 계약 입찰에 이렇게 조건이 되려면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쟁 계약은 그럼 뭐냐?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 계약을 우리가 일반 경쟁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나 뭐 유통업체, 물론 이제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도 다 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을 우리가 일반 경쟁 계약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경쟁 계약은 어떤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둬서 그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 경쟁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계약 방식이겠죠. 그래서 특수한 설비나 기술을 갖춘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입찰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에 따라서 또는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제한을 둬서 이렇게 경쟁 계약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한 경쟁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큰 개념적으로 먼저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명 경쟁 계약은 특수 설비나 기술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여서 이렇게 미리 지명을 하는 거죠. 요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리 딱 지정을 해서 그쵸? 입찰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명 경쟁 계약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총액 계약과 단가 계약이 있는데 큰 개념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는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액 계약은 총 금액과 그렇죠? 수량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50개를 조달을 하는데 곱하기 단가가 얼마 해서 총 금액은 얼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물론 수량도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어떻게 350개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액 계약을 했으면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요, 다시 수정 계약을 하거나 추가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약간 대비되는 그 단가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낱개당 단가를 미리 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낱개당, 개당, 그렇죠? 개당 예를 들면 57원 곱하기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공고문에 보면, 단가 계약의 공고문에 보면 요 계약 금액의 총액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준은 일단은, 그렇죠, 이 납품된 개수만큼만 한 개당 얼마를 쳐서 금액을 지불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가 계약은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수정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수시로 이렇게, 그렇죠, 요구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납품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 방법별에 따라서 요것도 이제 개념적으로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 저게 저런 의미만 갖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알면 될 거고, 저는 여기서 주요 강의 내용이 뭐다? 경쟁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 계약 방법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경쟁 계약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공급 방법별로 분류를 보면 이제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수공급자 계약은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품질과 성능이 비슷한 A라는 물품이 있다. 예를 들면 A 물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슷한 물품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A라는 물품과 거의 성능과 품질이 유사한 거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그렇죠, 조달청에서 여러 개 회사 제품을 이렇게 계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조달청이라는 곳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주는 곳이니까, 그 해당 소요기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사겠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는 방식. 예를 들면 A, B, C, D, E가 있다라면, 이 제품이 유사한 품목이 요 품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를 사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20%, 여기서 30%, 여기서 40%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능과, 그쵸, 성능과 품질이 유사한 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해당 그 소요기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회사 제품, 이 회사 제품, 이 회사 제품, 한 회사 제품을 다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전체적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경쟁 계약은,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계약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다 정해 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성능과, 그렇죠, 품질이 유사한 품목의 업체가 등록된 게 5개, 6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요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 특정 조건을 부여해요. 여기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특정 조건, 나는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받을 거야, 물건을 살 거야, 또 추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요, 이 업체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계약이잖아요. 다수공급자 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가격 경쟁을 다시 한번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조금 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낮은 가격에 동일한 수량을,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수량을 이렇게 납품받으면 더 유리하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유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겠다.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가격보다, 그렇죠, 여기에 띄워져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 요청서가 들어오면, 그 일정 기관, 이 기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20%, 여기서 50%, 여기서 10% 이런 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업체로부터 다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즉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경쟁을 시켜서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다수공급자인 업체들로부터, 여러 개의 업체들로부터 가격 제한을 받아서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자 단가 계약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이렇게 물건이 여러 개 띄워져 있으면 소비자들이 내가 사고 싶은 걸 그냥 찍어서 바로 사잖아요. 이런 방식,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3자 단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다수공급자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좀 약간 방식이 달라요. 여기는 여러 개를 살 수도 있지만 요거는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딱 찍어서 살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금액이 적은 거, 그렇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뭐 일종의 약간 뭐 수의계약 개념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수공급자 계약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개 회사 제품을 딱 찍어서 바로 삽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딱 찍어서 사기 때문에 금액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 이하의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제 물품과 용역 계약이 주로 이제 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전문성과 기술성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가격 입찰을 붙여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제안서 점수와 요 가격 입찰 점수를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주로 물품과 뭐 연구 용역, 그다음에 뭐 그래서 뭐 어떤, 그렇죠,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것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주로 많이 이렇게 계약에 붙이죠.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쟁 계약과 관련해서 공공조달 절차는요, 조달 요구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소요 정보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쵸, 조달 전문기관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조달청이 가장 대표적이고, 저도 이제 조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달청뿐만 아니라 한전도 있고 방위사업청도 있어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절차는 거의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달 요구가 들어오면 입찰 공고로부터 이제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면 이제 대금 지급을 하는 전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쭉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입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주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쵸,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냐면 입찰 공고문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입찰 공고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고문과 적격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찰 가격, 즉 입찰 가격을 선정해서 이렇게 투찰을 하면 되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강의 드릴 거냐 하면, 입찰 공고 파트에서는요, 공고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입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입찰 참가 자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조달업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예가를 통해서 예정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그다음에 사정률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는 뭐 배점 및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고, 또 낙찰 하한율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종합평점은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낙찰 하한율과 연계성 있게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또는 이 종합평점을 이용해서 낙찰 하한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살펴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투찰 가격은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며, 어떻게 투찰했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투찰 가격을 나 혼자 산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낙찰 하한율은 왜 발생이 되며, 그다음에 예가 초과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즉 납품 이행 능력 점수가 부족한 업체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낙찰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우리가 낙찰받을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의 순서는요, 전체 저는 총 9개 강의로 준비를 했고요. 제1강은 이제 공공조달 개요로부터 제9강 전자 입찰 참여 방법과 이제 차기 입찰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우리 회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강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문 적격 심사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6, 7, 8강이 주로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